안녕하십니까. 2026년 FP 성공 전략 FP를 위한 2월 경제 브리핑입니다. 저는 진행자 김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컨텐츠 확인해 보겠습니다. FP와 함께하는 이달의 이슈입니다. 자, 판매 수수료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FP를 위한 실전 상담 레시피입니다. 고객들이나 이제 가만 고객들을 만나면 바로 상담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이야기들을 좀 하면 좋을 텐데, 최근 이슈가 있는 기사들 제가 좀 세 가지를 좀 뽑아 봤는데요. 자, 달러 보험 환차익 노리는 상품 아니다. 금감원 소비자 주의 경보, 이런 기사가 있었고요. 가족이 사고를 내도 보험료가 할증이 된다 등등 보험 분쟁 사례들이 몇 가지 정리되어 있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볼 거고요. 제2의 백내장, 신경성형술, 관리급여로 지정이 되면서 입원비 보상 관련된 분쟁이 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지표 동향 한번 쭉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앵커의 시선, 목적이 이끄는 FP 비즈니스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FP와 함께하는 이달의 이슈입니다. 판매 수수료 개편 관련 내용이 굉장히 높은 조회수를 차지하고 있는 기사였는데요. 보험교육센터 오픈 채팅방 운영을 하고 계신 박노학 전문가님 모시고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판매 수수료 관련된 기사가 그전에도 좀 많이 나왔었는데 대략적인 개편 내용이 좀 어떻게 될까요? 이번 개편안은 우리 보험업계, 그중에서도 특히 GA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만한 중대한 변화잖아요. 핵심은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약 초기에 몰아주던 수수료를 줄이고 계약을 오래 유지할수록 더 챙겨주는 분급형 구조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중요한 포인트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당장 올해 3월부터 투명성이 강화되는 거예요. 이제 소비자가 판매 수수료율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차익거래 금지 규정이 정기간으로 확대되어서 해약 환급금과 수수료를 합쳐서 이득을 보는 부동산 계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오는 7월부터는 GA 소속 설계사님들에게도 1200% 룰이 적용이 됩니다. 과도한 스카우트 비용이나 현금성 지원 경쟁이 사라지게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셋째는 7년 분급제가 도입이 됩니다.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서 2029년 1월에는 수수료를 최대 7년에 걸쳐 나눠서 지급하는 방식이 안착이 될 거고요. 결국 금융당국의 의도는 명확한 것 같아요. 철새처럼 옮겨 다니거나 무리하게 계약을 따내지 말고 고객 관리에 집중해서 진짜 유지율을 높이라는 시그널 같습니다. 우리 현장에서도 당장의 수수료보다는 장기적인 고객 관리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체질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아무래도 일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소득 관련 개편 사항이 이제 관심이 좀 많이 높은 것 같아요. 기사 조회수도 상당히 높았거든요. 저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분급이라는 부분이 좀 걸렸어요. 물론 2028년도 1월에 시행을 한다고는 돼 있는데, 관리 수수료 자체가 이렇게 길게 늘려받으면 FP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쪽으로 바뀐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당장 현장의 반응은 곡소리가 날 수밖에 없죠. 네. 설계사분들에게 수수료는 곧 월급이고 생존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7년에 걸쳐서 찔끔찔끔 나눠준다고 하니까 당장의 현금 흐름이 막히고 공포가 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 업계가 사냥꾼 방식으로 영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신계약을 한 건을 따내면 큰 돈을 받고 그 뒤로는 관리가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이번 7년 분급제도는 우리를 농사꾼으로 바꾸겠다는 강력한 의지인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설계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수수료 삭감이 아니라 연금성 소득을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말입니다. 당장은 들어오는 돈의 부피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3년, 5년, 7년 보유계약이 쌓이면 쌓일수록 매달 들어오는 유지 수수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겁니다. 신계약 압박에 시달리지도 않을 거고요. 물론 그 과도기를 버티는 게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관리자나 회사 차원에서도 이 보릿고기를 넘길 수 있는 현실적인 정착 지원 시스템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제도는 오래 버티는 자가 승리하는 시장을 만들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업계를 좀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또 하나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이제 판매 수수료 공시 부분인데요. 우리가 음식점에서 이 음식을 먹으면 얼마 정도가 남는지에 대해서 표기를 안 하는 것처럼 이 금융상품도 하나의 상품이고 서비스인데, 이런 부분까지 공시 의무화를 시킨다? 이건 좀 어떤 의미라고 좀 봐야 될까요? 현장에서 설계사분들을 만나보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딱 그거예요. 억울하죠.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하지만 금융당국이 왜 음식점과 보험을 다르게 보는지 그 본질을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음식은 먹어보면 바로 맛있는지 맛없는지 알 수 있잖아요. 네, 실패해도 뭐 그냥 한 끼 돈 날린 셈 치면 그만이니까. 네, 하지만 보험은 좀 다르죠.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상품이고 그 효용은 10년, 20년 혹은 평생이 지나야 나타납니다. 금융당국의 취지는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일부 몰지각한 설계사들이 고객에게 꼭 필요한 상품보다는 본인에게 수수료가 많이 떨어지는 상품
상품 위주로 권유하는 반응이 있었던 게 사실이잖아요. 네, 소비자가 수수료 구조를 알게 되면 최소한 이 상품이 정말 나한테 좋아서 권하는 건지 아니면 설계사 수당 때문에 권하는 건지 한 번쯤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준 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 설계사분들이 이 상황을 너무 위축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맛집이 제로비나 마진 공개한다고 손님이 끊기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맛과 서비스가 확실하면 손님은 비싼 돈을 내고서라도 줄을 설 거예요. 고객이 수수료를 왜 이렇게 많이 받아요? 라고 물어보면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 수수료 이만큼 받아요. 대신 고객님께 사고가 났을 때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보상 챙겨드리고 평생 금융조치기로서 관리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그 서비스 비용이 포함된 겁니다. 라고 말이에요. 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실력과 자신감이 있다면 이 공시제도는 오히려 진짜 전문가와 단순 판매직을 걸러내는 좋은 필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내용만 들어도 마음속에 이제 뜨거운 걸 어떤 느끼시는 FP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FP를 위한 실전 상담 레시피입니다. 자, 3가지 기사를 좀 뽑아봤습니다. 자, 달러보험 관련 내용입니다. 달러보험의 계약 판매 현황이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2024년도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 상승이 될 정도로 지금 많이 좀 판매가 됐는데, 달러보험의 판매 건수 및 판매 금액이 급 증가를 하면서 금융감독원에서는 요거에 환차익을 노리는 환테크 상품으로 이제 오인하는 경우들이 많다.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환율이 오르면 달러 기준 보험료는 같더라도 원화로 납입하는 이제 금액이 증가될 수가 있겠죠. 이 내용을 이제 FP들은 분명히 다 이해를 하고 있겠지만, 소비자들은 달러 환율이 좀 오르면 내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당히 커지겠구나, 이게 환차익을 충분히 노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환율이 올랐을 때는 내야 되는 보험료 자체도 이제 올라갈 수 있음을 좀 강하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인 거죠. 자, 보험금 수령 시점에 환율이 또 하락하게 되면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되는 피해가 생길 수도 있겠죠. 중도의 해지 시에는 또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장기 상품이라는 점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무조건 돈을 넣으면 이게 환차익도 생기고 나중에 저축 목적으로도 큰 이득을 얻을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는 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이제 있었던 겁니다. 자, 현장 검사를 통한 판매 과정을 점검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도 이 달러 보험에 대한 환급률이라든지 이런 게 나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이런 부분 생각을 해서 판매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2번째 레시피 보겠습니다. 가족이 사고 내도 보험료 할증 등등 보험료 분쟁 사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비자들과 이야기할 때 상당히 좀 좋은 아이스 브레이킹 자료로 좀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피보험자의 가족이 운전 중 사고를 내더라도 사고 이력은 운전자가 아닌 피보험자에게 반영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동차 보험 가입을 했을 때, 가족 단위로 가입을 했을 때도 사고를 내면 그 운전자가 아닌 피보험자에게 할증이라든지 이력이 반영이 된다라는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기는 하는데, 금융감독원에서 분쟁 조정을 신청했으나 보험사의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운전자의 할증이 붙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피보험자에게 반영이 된다, 이런 내용은 좀 알고 가면 좋겠죠. 자, 2번째입니다. 7세 피보험자가 뇌질환으로 질병을 얻고 나서 발단 지연 진단을 받은 다음에 언어장애 판정이 났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영구적인 장애로 보기 힘들다고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자음만 발음이 불가능해도 해당 어음의 발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요거는 영구적인 장애가 맞다, 보험금이 지급이 돼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후유장애 관련돼서는 규제가 좀 엄격히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약관이 또 바뀌었던 것도 사실인데, 어린이 보험에서는 이런 부분은 또 지급이 돼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동안 못 받았던 분들도 이 판결을 통해서 조정 신청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기사가 이제 있었습니다. 자, 3번째도 분쟁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위임이나 성년 후견인 선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피보험자가 의식이 없어도 가족이 대신 청구할 수 없다 판정이 나왔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청구권자가 모두 본인이고, 내가 만약에 병원에 있어서 의식이 없다 하면 내 가족이 내 보험에 대한 청구의 권리가 없다라고 판정이 났습니다. 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이거는 청구를 하냐라고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사실은 뭐 가족이나 하다못해 이제 담당하고 있는 이 FP들이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예를 들어 3억, 5억, 6억, 10억 이렇게 올라간다면 보험사에서는 요거는 청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판정이 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망보험이라든지 그 가입 금액이 높은 특약들을 판매를 할 때는 이 부분도 우리가 설명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대리 청구인 지정 제도라는 게 있죠. 대리 청구인 지정을 반드시 하고 넘어가는 설계사들이 있는가 반면에, 이 부분 그냥 공란으로 해서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대리 청구인 지정을 꼭 해주시고 넘어갈 때 요 사례들을 하나 좀 곁들여서 이야기를 해주면 조금 더
더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세 번째 레시피 보겠습니다. 제2의 백내장 신경성형술 관리급여 지정으로 입원비 보상 분쟁 사그러들까,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제2의 백내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은 분쟁 요소가 좀 많고 과잉진료 요소도 있었던 그런 질병이 아닐까 우리가 예측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허리의 협착으로 진행이 됐을 경우에 신경성형술을 진행을 하는데 실손보험 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입원비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할 수가 없다라고 거부를 했어요. 지난 12월 보건복지부가 신경성형술은 관리급여로 지정을 했습니다. 과잉진료가 있을 법한 진료들, 예를 들어 뭐 도수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급여로 선정을 해서 조금 더 집중도 있게 살펴보겠다라는 이제 질병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관리급여로 지정이 되면 조금 더 지급받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행 시기 전까지 이 신경성형술을 갑자기 많이 하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지급해야 되는 보험금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금융감독원 또한 신경성형술은 입원까지는 필요성이 낮아서 통원비만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입장을 내 보였습니다. 자, 입원비는 우리가 받기가 좀 힘들 수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자, 법원 판결 또한 실질적인 입원 치료의 필요성을 종합 판단했을 때 입원료는 보상 불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보건복지부에서 과잉진료에 대한 관리급여 항목을 발표 후 오히려 시행 전까지 치료 수요가 실질적으로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최신 기사들, 분쟁 기사들을 좀 체크해보고 법원 입장, 금융감독원 입장, 자, 보험사 입장, 기사를 공부를 한 다음에 소비자들에게 안내를 하면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자, FP라면 알아야 할 지표 동향 쭉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이제 2월이 들어가면서 이율이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생보사 연금이율도 크게 변동된 거는 없었고요. 자,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지금 2025년도 5월부로 2.5%로 쭉 동결이 되고 있고요. 예금이율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가 동결이 계속 되다 보니까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자, 최고금리가 한 3% 초반부터 2% 후반대까지 이제 나타내고 있고요. 적금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금리가 4%가 넘어가는 것도 있네요. 자, 목적이 이끄는 FP 비즈니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집중이라는 키워드입니다. 2월 달은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단편적으로 보면 이제 영업일수가 짧고, 그리고 또 이제 명절도 있죠. 그렇다 보니까 집중을 제대로 못하면 업적이 떨어질 수 있다, 단편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저는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달이 언제냐라고 하면 2월인 것 같아요. 2월이 한번 흔들리게 되면 1년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월에 어땠습니까? 신년 행사들도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1월 달에는 새로운 영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목표를 정하면서 한 달을 보냈다면, 2월은 명절도 있고 영업일수도 짧다 보니까 그 집중도를 살짝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2월 달부터 열심히 해야지만 3월 달에 효과가 슬슬 올라오는 거죠. 2월 달에 우리가 흔들리게 되면 이 흔들린 부분이 3월, 4월까지 이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상반기에 목표 달성을 못하는 가장 치명적인 달이 될 수도 있어요. 상반기 목표가 끝나면서 하반기에 다시 마음을 잡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좀 길게 봐야 됩니다. 2월 달은 우리가 2026년 1년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한 핵심의 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루하루 조금 더 밀도 있게, 조금 더 집중도 있게 보낼 수 있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고, 경제브리핑 이걸로 마무리 드리겠고요. 저는 3월 달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